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항 감정관실에 있는 김미라라고 합니다. 전 발표 요지문을 준비해서요. 앉아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발표 시간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조선 후기 책가도에 그려진 서가의 다보격 수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내용은 현존하고 있으며 편년이 가능한 궁중 책가도로서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장안종의 책가도를 중심으로 책가도 속 가구인 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책가도의 기원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 책가도가 특히 정조 시기에 발전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청조의 다벽욕이라는 가구를 들어 설명해 왔습니다. 즉 청대 중후기에 궁중을 비롯한 상류층들 사이에 다복역이라는 가구가 크게 발전하였고 이것이 조선 후기 화려한 장식화로서의 궁중 책가도에 투영되었음을 설명해 왔는데 또 최근 연구에서는 이형록 등의 책가도 안에 그려진 도자기들이 중국 청대 유행했던 고동 취미의 중국 도자기들을 거의 그대로 그려냈음을 밝혀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그렇다면 조선 후기 책가도 안에 그려진 가구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청대 다복역의 형태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 책거리 속의 가구들의 양상을 이해하고 우리 목가구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장안종의 책가도이고요. 다른 분야에 비해 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제목에서 거론되었던 서가와 다복역이 어떠한 가구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는 중국 가구에 분리해서 가격으로도 불립니다. 형태는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층을 나누어 층너를 가로로 가로지른 명청대 가구로 책등을 진열하였던 용도입니다. 화면에서 가운데의 유물이 바로 중국의 서가입니다. 층널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 여기서 확인하면 이 불타원형 이 부분 이렇게 층으로 나누어진 부분을 층널, 층층이 가로지른 널빤지라는 뜻입니다. 맨 왼편의 유물은 조선 후기의 책탁자 혹은 서탁자로도 불리는데 중국의 서가와 같은 종류의 가구로 분류됩니다. 서가는 이렇게 층날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형태로 가로가 긴 형태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에는 서가 혹은 첫탁자, 서탁자로 명명하였습니다. 맨 오른편의 유물이 다복역입니다. 서가 형태의 가로뿐 아니라 세로로도 구획을 하여 조밀한 공간 구성을 하고 문짝이 달린 작은 수납 공간을 더해서 진귀한 물건들을 수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과 금리의 장식, 투각의 풍열 장식을 더해서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다복역은 책이나 화건만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간을 교모하고 다양하게 구역하여 진귀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진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청대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운 장식용 가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책가도 속 서가의 명칭과 유래입니다. 서가라고 하는 유래에 대해 명대 문헌 장물지와 조선 후기 문헌 임원경제지의 서술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장안동 책가도 속 서가의 특징으로 조선 후기 궁중 책가도인 장안종 책가도 속의 서가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책가도의 기원의 한 배경이 된 중국 청대의 다복역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대의 다복역 종류와 특징, 그리고 그것이 실내에 어떻게 진열되어 사용되었는지 회화 도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책가도 속 서가의 다복역 수용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고찰을 바탕으로 장안도 책가도 이외의 궁중 책가도의 예를 보고 책가도 속 서가와 다복역 가구를 비교, 검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속 서가와 나아가 책거리 속 가구들의 특징을 살피는 장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책가도 속 서가의 명칭과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대 문인들의 취향을 글로 남길 저서들은 우리나라 조선 후기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헌들로는 고반여사,
장물지, 준생 팔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명대의 문인 취향의 실내 장식에 관한 서술이 담겨 있는 장물지에서 서가에 대한 서술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대 저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문헌 중의 하나로 조선 후기 실내 장식가 가구에 대한 기록으로 대표적인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 서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장물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가에는 큰 것, 작은 것 두 가지가 있다. 큰 것은 높이 7척 정도이고 너비는 그것의 2배이다. 위에는 12개로 나누고 각 층에는 거의 책 10권 정도를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편리하게 꺼내볼 수 있다. 아래 칸에는 책을 놓을 수 없다. 땅에 가까워서 습기가 차기 때문이다. 즉 서가라는 것은 높이가 7척이고 너비가 그것의 2배라고 해서 가로의 너비가 넓고 층을 나누고 그 각 층에 책이나 화건을 보관하는 용도의 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서가는 어떤 가구였을까요? 그것은 임원경제지의 기록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살펴볼 장한종 책가도석의 가구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구갑은 실엉, 즉 선반을 말합니다. 이 3개 또는 4개가 있는데 층로를 걸어서 모든 문방기구를 보관한다. 아름답게 보이려 함이 아니면 필요 없이 양감 조각하여 특이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근래에 만든 서가의 길이가 1장 정도이고 한 3m 정도죠. 너비는 집 한 채 혹은 반 채를 채운다. 이 안에 실엉을 장치하는데 넓고 좁고 길고 짧음이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사이에 문갑도 설치한다. 건너뛰겠습니다. 문갑 재고를 두는데 마땅하다. 층에는 석원, 화권, 화축을 둘만 하고 대개 화병, 비치오, 향로, 다완, 경, 면치터리 등 모두 문방기구를 빈 실엉 위에 진열해서 문구의 총사를 이룬다. 서실의 사치스러운 감상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18, 19세기 서가에 관해 높이가 1장이라고 해서 높기도 높지만 너비가 집의 한 채 혹은 반 채라고 해서 가로로 매우 긴 가구이며 여기에 층들로 나눠 구조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가의 문갑 형태를 함께 구성하여 문짝을 만들어 두었음과 선반이 넓고 좁고 길고 짧음이 일정하지 않다 하여 일률적이지 않은 층들을 교묘하게 나누어 만들었음을 서술하였습니다. 그 쓰임새에 관해서는 사치스러운 문구들과 책, 화병과 향로, 경 등을 진열하는 사치스러운 감상품이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뒷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선 후기의 궁중책가도, 장한종 책가도서 가구 역시 층로를 일률적이지 않은 구성으로 나누고 거기에 문갑을 함께 구조하였으며 화려함을 강조하지 않고 단순한 형태로 그려내었습니다. 그 안에 진열된 것은 책들과 사치스러운 문방 재구들로 임원경제지의 서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원경제지에서는 서가의 내용을 다루면서 문구갑으로 항목의 이름을 붙였는데 문구갑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었지만 당시 이러한 문구의 사치품을 진열하는 용도의 가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본 명대의 장물지에서도 역시 문구갑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대의 문구갑은 선비의 문구와 진귀한 물건들을 층을 나눠 진열하는 용도로 마치 청대 다보격의 선것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문구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문구가 늘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예익 명장의 손에서 나온 것이 역시 더없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좀 건너뛸게요. 3칸으로 나누고 중앙에 작은 단계별로 하나, 필연 하나, 서책 하나, 작은 연산 하나, 외칠 묵갑 하나를 둔다. 건너뛰고요. 옛날 옥손잡이를 한 종려나무 빗자루 하나, 필선 하나, 조손붓 2개를 둔다. 다음 칸에는 고동 기물그릇 하나, 호두와 납두 각 하나씩, 고동 물국자 하나, 청록 누금 작은 대야 하나를 둔다. 맨 마지막으로 가면 그 외에 옛것을 즐기는 것과 같은 중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모두 거기에 넣고 완성할 거리로 삼았다.
라고 하여 명대 징계한 물건들과 문구들을 층층마다 진열하였던 갑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임원경제지의 내용은 조선 후기에 서가의 형태의 문구를 진열하고 장식하였던 가구를 문구갑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명대 작물지에서 보는 문구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에 청대에 사용한 다복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서가 혹은 문구갑으로 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안종 책가도 속에서 보는 서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장안종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화원 집안으로 손꼽히는 인동 장씨 집안의 인물로 1814년 자비대령 화환의 녹취제에서 책가 부분의 차중의 성적을 받았고 원행 을모 이계에도 참여했던 인물로 궁중화환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장안종의 책가도입니다. 장막을 들치고 안으로 들여다보는 책가도의 모습입니다. 아래 부분에는 문갑이 그려져 있고 위에는 층간의 높이가 넓고 좁은 층널이 있고 거기에 세로의 구획이 더해진 형태이며 화려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본 임원경제지의 문구갑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가구에 집중해서 보면 층널의 높낮이는 자유롭게 구성하고는 있으나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조각을 하거나 화려함을 강조하는 강한 색, 칠이나 그림 장식은 하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입니다. 아랫부분에 한쪽 문이 열린 채로 있는 문갑은 조선 후기 전통의 가구입니다. 문짝을 애두르고 있는 이 부분, 붉은색 화살표 부분이요. 이 부분을 문변자라고 하는데 이 문변자는 우리나라 가구 재료로 쓰인 대표적인 소재인 소나무결을 잘 보여줍니다. 문판마다에는 이 부분이요. 문판마다에는 굵은 붓선으로 회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판의 표현은 우리 전통 가구 제작 기법 중에서 왼쪽 그 화면에서 보시는 그 북가시나무나 혹은 오른쪽 화면에서 보는 먹감나무와 같이 특별한 장식성을 갖는 나무를 덧대어 장식한 경우이거나 혹은 낙동법을 사용한 장식 기법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짝의 회화적인 표현은 먹감나무나 북가시나무와 같은 문목을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장식법인 낙동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낙동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오동나무의 표면을 인두로 지져 지프로 문질러 약한 부분은 검은재가 되어 떨어지고 강한 나이테의 결은 보다 도드라지게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화면의 것은 인두 대신 가스불로 지져 낙동법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나이테가 선명한 우리나라 나무에 적합한 표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의 것은 낙동법이 잘 살려진 예로 조선시대 18세기로 보는 책장입니다. 다음 화면에 누렇게 표현된 금속 장식은 저쪽 왼쪽 화면을 보면 둥근 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금속 장식은 봉수서나 은혈 자물쇠로 안에 둥근 부분을 들어 올려 이 둥근 부분이 되거든요. 이 둥근 부분을 들어 올리고 거기에다 열쇠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 안쪽으로 살짝 곡선을 지게 한 테두리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요. 테두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오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따로 제작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만들고요. 따로 이 부분은 따로 제작해서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오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유물에서도 오금 곡선이 그래서 뚜렷합니다. 이 밑에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똑같이 안으로 오그라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안종 책가에서도 역시 이러한 제작 기법을 그대로 살려 오금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갑의 오른편에는 한쪽 문이 열려 있는데 여닫는 문이지만 이쪽 아래쪽이 열려 있는데요. 여닫는 문이지만 경차업이 없습니다. 이 역시 문짝을 위로 들어 올려 앞으로 당겨 열 수 있게 만들어 경첩이 필요 없게 고안된 조선 후기 두껍다지 문갑의 형태를 그대로 그려
것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것은 개 조직을 통해서 구입했다는 내용과 간지가 기록된 문갑으로 1874년 이전의 유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인 소장의 유물입니다. 개폐 모습에서 경첩이 없이 문짝이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에 문갑형의 수납정을 만들고 위에 있는 칡놀로 구성한 형태는 책가도에서 보는 것처럼 넓고 큰 형태가 아니라 요거요. 책가도에서 보는 것처럼 넓고 큰 형태가 아니라 실제 방 크기에 어울리는 크기로 제작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안정 책가도 속의 서가는 이러한 가구를 지금 보시는 이러한 탁자장이요. 탁자장을 여러 개 이어 붙여 만든 듯한 형태를 하고 있어 실제 가구를 모델로 하여 책가도를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오른쪽 화면은 칡널 없이 문갑으로 단독으로 사용된 조선 후기 전형적인 문갑의 개폐 모습입니다. 즉 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안종 책가도 속의 가구는 임원경제지 내용과 부합하는 형태로 서가 혹은 문갑이라 불렸을 것으로 보며 그것은 우리나라 전통 가구 방식으로 제작된 형태를 그대로 따라 그린 것으로 보아 전통 가구를 모델로 하여 책가도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가구를 그려낸 것은 장안종 책가도 외에 다른 책거리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판에서 보는 책거리들 속에는 조선 후기 전형적인 가구인 연상과 두껍다지 문갑입니다. 실제 유물을 아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국 청대의 다보격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보격은 우리나라 책가도 형사가 관련하여 언급하였는데 본장에서는 청대 다보격의 형태와 특징을 보고 이어서 실제로 실내에서 어떻게 진열되었는지를 도판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대의 다보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서 첫머리에서 본 명대의 가격에서 발달한 가구 형태의 다보격과 그 외 특히 걸륜제 때 발달한 작은 상자 형태의 다보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진귀한 물건을 진열하는 상류층 문화 배경에서 발달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합 형태의 기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대 문인들이 외출이나 여행 시에 들고 다니던 휴대용 상자에 찻잔이나 향로, 향압 등을 넣어 다니던 문화를 계승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앞서 본 명대의 문구갑, 작물지에서 서술된 그 문구갑이 이러한 다보격으로 발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혹은 약을 담았던 상자가 변형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것은 이것이요. 왼쪽 둥근 이것이요. 왼쪽 것은 원합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게 제작되었고 단단한 나무 소재에 각 층에는 책과 두루마리, 옥기 등을 보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의 상자 형태의 다보격은 다보격 중에서도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안에 3층의 층널을 만들고 층 안에 다시 층을 만들어 격 안에 다시 격을 형성하는 감상의 재미를 줍니다. 중국의 역사적인 유물 외에 서양의 범랑합이나 일본 금칠합도 있어서 동서 신말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혹은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대만 고궁박물원 소장품 중에는 작은 괴 형태의 다보격이 있어서 신석기 말기 양조 문화의 종식관과 청대 옥기가 함께 들어있어 상하 5,000년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당시 다보격에는 특별한 문화유산이었던 것을 보관하고 자긍심을 가졌으며 완상의 즐거움인 동시에 진귀한 물건의 수집이라는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보격은 궁정을 중심으로 하여 특히 걸륭제에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대 유물들을 감상하는 즐거움은 궁정 속에 여유를 주는 유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보격들의 출처들은 각 청조 황제의 침궁 혹은 황제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사치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가구 형태로 화면에 보는 것은 다리를 동으로 감싸서 제작한 견고한 가구로 청중기 이후의 화려한 다보격보다는 앞서는 청초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서가와 다보격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전 장식이 화려하지만 장식적인 투각을 한 풍열 등의 화려함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격 안에는 이 부분에 책상 역할을 했던 궤를 넣어 다양한 구조를 했던 시도를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진귀한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서 청중기 이후에 보이는 다보격의 다양한 공간 구성이나 수납 공간을 배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공간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비해 다음 도판의 것이 다보격인데요.
5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에는 투조로 된 용 모양의 풍열을 만들어 화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난관과 판에는 흑칠의 금분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림의 소재는 절지 화해문과 산수도 혹은 박쥐와 표주박을 그려서 만록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한 쌍으로 된 가구로 붙여놓으면 그림과 층의 높이가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의 다보경 역시 용문과 우문을 표현하는 풍열을 가득 장식하고, 풍열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반 밑에 이렇게 장식된 부분, 여기요, 이렇게 장식된 부분을 풍열이라고 합니다. 역시 풍열을 장식하고 층너를 금리로 화려하게 꾸몄으며 금리로 그림을 그렸으며 다양한 공간 구성과 수납 공간을 가진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칭이 안 되죠? 비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보객의 실제 사용 모습은 회화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대 궁중 행락도는 궁중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세밀한 필지로 보여주는데 그 안에 다보격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미인도에는 화려한 다보격을 앞으로 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주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다보격에 진열된 물건들은 대부분이 고궁박물원에도 소장되어 있는 중국의 역대 명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앉아있는 앞에 다보격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옹정제 위로관서, 이 부분이요, 가운데 화면이요. 그림에서는 옹정제가 한가로이 화로 앞에서 독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한쪽 곁에는 색색까지의 도자기와 청동기, 책들이 가득한 다보격이 실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맨 오른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러한 궁중의 풍속을 알려주는 회화 외에 황제의 초상에도 다보격이 등장하며 또 그들의 초상아들 속에서는 청조 황제들이 추구했던 학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희제는 만당 시기에 성화고동에 대한 애호와 수집 풍조를 따라 많은 수집을 하였고 학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걸륭제는 방대한 미술품 수집, 편찬 사업으로 유명합니다. 강희 옹정 걸륭연간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후원 아래 고전 연구, 예술품 수집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였습니다. 맨 오른편의 광서제 독서상에서는 색색까지의 투각 풍열 조각으로 가득 꾸민 19세기 말의 다보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구적인 것을 추구했던 청조 황제들과 청중후기 화려한 진열을 위한 다보격의 발달은 조선 후기 궁중 책가도가 책들과 함께 진귀한 물건들을 가득 채워 장식성을 강조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조의 궁중 다보격의 모습은 다만 궁정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대 실내 장식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던 원대 작급 서상기의 사파, 맨 왼편에서 보시는 거죠. 상류층 집안에 놓였던 다보격을 볼 수 있습니다. 서상기는 16세기 이후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조선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애독되었던 작국이었습니다. 중앙위 도파는 청말 주로 시사를 다뤘던 화보였던 점석제 화보의 공저양화에서도 역시 일반에서 사용된 다보격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도판에서는 19세기 초의 중국책 표지 그림으로 골동과 책을 꽂은 장식장인데 다보격의 실내 인테리어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귀한 물건들을 진열하는 가구의 실내 장식은 중국 청나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판을 보면 왼편의 것은 17세기 말 중국 책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판화가 다시 채색으로 그려져서 오른쪽의 화면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일본 소재 박물관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궁정뿐 아니라 일반의 생활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으며 그것은 멀리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책가도 속의 가구들을 살펴 중국 청대의 다보격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는가를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청대의 다보격은 진귀한 물건들을 진열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 구성을 가진 화려한 가구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장안종의 책가도 속 서가를 살펴봤는데 그 외에 현존하는 궁중 책가도 속 가구들의 몇 예들을 화면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궁중화가 이형록의 작품으로 19세기 전반의 작품입니다. 역시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으로 축널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일폭과 마지막 폭을 제외하고는 대칭으로 일률적인 규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형록 작품입니다. 역시 중앙을 중심으로, 여기서 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중앙을 중심으로 3, 4층으로 나뉘는 층로를 구성하고
이쪽에 중국식 탁자가 있긴 하지만 서가 형태는 중국의 다보격과는 크게 다르게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궁박물관 소장 왼편의 책가도 그리고 오른편의 가리개에서 또 확인될 수 있는데 완전한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중 책가도 외에 실제 우리가 물건을 진열하는 다보격을 표현한 형태는 19세기 호피 장막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맨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이 서가의 반면만 보여서 좀 다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거기서 서가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들쳐진 장막 안으로 층널이 다양한 공간을 표현한 서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층널 안에 표현된 그릇과 고동기는 중국적 요소들을 보이지만 여기 이 촛대요. 중앙에 보이는 이 촛대, 앞쪽에 나뭇결이 선명한 이런 서안, 그리고 소나무결이 선명한 서가의 만듦새는 조선의 주변 물건들과 가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화면에서 보는 이것은 진귀한 물건들을 진열하기 위한 조선 후기의 가구 실지입니다. 왼편의 것은 대전 선비박물관에 소중되어 있고 동춘당에 전해오는 유물로 18세기 이전의 유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구는 각 층의 높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맨 위와 중간 아래가 그 층의 그 높이가 달라요.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로만이 아니라 세로의 구획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뒤가 막힌 부분은 진귀한 물건을 진열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바로 위의 양쪽 부분이겠죠. 좌우 대칭을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인 공간 구성을 하고 있으며 오밀조밀한 공간 구성이나 수납 공간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것은 19세기의 탁자장으로서 앞면을 제외하고 3면을 막아 수장 공간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진귀한 물건을 진열하기 위한 가구 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조선 후기의 진열을 위한 서가나 청자의 다보격의 경우 가로의 층널을 공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세로로 구획을 한 번씩 더 한 것은 좀 흡사한데요. 조선 후기의 것은 층널의 구성을 대칭으로 하고 있고 색색의 칠이나 풍열 조각으로 화려함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밀하게 나뉘는 층널이나 수납작 공간 구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청조의 다보격은 비대칭의 구성과 화려한 금리의 그림 그리고 투각의 풍열 조각으로 사치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열할 진귀한 물건에 맞게 다양하고 오밀조밀한 공간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죠. 여러 공간을 크기가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청조에서 진귀한 물건을 진열하고 화려하게 실내를 꾸미는 다보격의 문화가 발달했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 궁중 책가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책가도를 구성하는 가구는 다보격이라는 가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가구를 모델로 하여 그려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책거리들에서는 앞서 본 책가도 속의 서가 외에도 여러 가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인데요. 앞에서 조선 후기 연상과 문가합이 그려져 있었던 화면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외에 이런 가구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래 형태가 아닌 좀 장식적으로 과장되어 있는 두 미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른편의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 조선 후기 전통 경상인데요. 여기 이 다리가 굉장히 특징적인 전통 가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그려내고 있고요. 이것은 과장되어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것은 그 모델 자체는 우리나라 가구를 하고 거기에 과장된 민화적인 어떤 그 창조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책거리 속 가구의 장식적 변형은 앞서 본 호피 장막도에서도 일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서가 아까 기억하시죠? 호피 장막도 오른편에 있었던 거 거기 다리를 보면 여기 박지 풍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윗면에 놓여져 있던 넓은 상인데 거기에 역시 붉은색의 풍열로 이렇게 만자형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지는 복을 부르는 상징이 되고요. 이 만자의 표현은 많은 일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과 일이 붙어서 만대복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호사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여기다 담아서 좀 과장되고 장식적으로 표현한 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통 가구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그런 나뭇결을 살려서 표현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냥 박지 풍열이라는 것 자체도 생소하지만 이런 풍열에만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실제로 얇게 이렇게 만들지도 않고요. 이러한 예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구를 바탕으로 했고 거기에 좀 과장되고 장식적인 요소를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의 가구를 바탕으로 하되 약간의 과장과 꾸밈을 더한 것이 이러한 그림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본 발표를 통해서 궁중화가 장안종의 책가도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 후기 궁중 책가도 속의 서가를 살피고 또 더불어 일부의 몇 책거리에서 보는 가구를 보았으며 그 안에서 우리 전통 가구들을 보았습니다. 즉 일부 책거리만을 살펴 부족함이 있으나 궁중 책가도 궁중 책가도 외에 책거리 속에서 보는 가구들 역시 전통 가구를 모델로 하여 그렸거나 전통 가구를 모델로 하되 거기에 염원을 담은 장식적 꾸밈이나 과정을 더하여 표현한 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궁중 책가도의 형성 배경에 있어 청조 화려한 궁 에서 사치스러운 물건을 진열하는 다복역의 발달이 영향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명칭은 다복역이 아닌 서가나 문구갑으로 칭해졌으며 그 형태 또한 다복역과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궁중 책가도에 그려진 서가 형태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다복역 문화의 특징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차분한 색조의 안정적인 공간 구성의 특징을 갖는 우리 가구를 그려 안정감 있고 격조 있는 우리의 궁중 책가도를 그려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민입니다. 제가 연구를 15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주일 사이에 프로그램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때 그 글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議員께서 말씀하시는 데 하셨고 또 발표를 보니까 수정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목차의 제목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사장에서 지금 장안도 장안중에 책가도가 청도의 이름을 조금 이게 목하고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장이 정말 이길의 핵심이고 중심인데 제가 받은 건 조금 너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보라는 것이가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의 한정이 됐을 때는 일정 공간을 분할해서 거기에 진정 물건들을 이렇게 배치하거나 또 그런 걸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종의 책가도에서 포인트는 맨 하단에 우리가 대화 전체적으로 보면 책가도에 배치된 그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고 역동적인 글로 나올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얌전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안중에 대해서 좀 생각이라든지 좀 밝혀주셨으면 지금 단순히 가구의 어떤 창조인들 연대에서 문학부에서 청대의 다복적 조선이 이루어지는 그 가구 중심이 있는데 장안종에 대해서 사실 이 글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장안종에 대한 소개도 없고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안종에 대해서. 그러면 장안종이가 이때 생물연대를 보면 시가설이 바로 시가설이 있는데 이 연대가 실학자들이 한참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학자들이 청계문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많은 인물을 받아들였거든요.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혹시 처음에도 장학금인가 그런 행정까지 해주시고 그것까지 받아주시면 상당히 그 영향적인 글이 되지 않았을까. 혹시 그래서 혹시 아시면은 그 통일에 가까운 사실이 있으면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그 잘못됐다 잘됐다는 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중심으로 해서 지금 30분이 다 남았거든요. 35분, 40분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 점에서 장학금에 대해서 혹시 통나라고 봤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보시면 영세계의 문 닫고 청문대에 가고 했는데 이런 그 여행도리에 어떤 그 저기가 있었는지 청에서의 어떤 다복교육이 대중화되고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사실은 이럴 때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명대 시절에는 그 유럽에서 그 명예 그 도자기 같은 걸 많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청이 들어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수출 금지를 내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2년 때 일제가 독일 2만 년을 그 납치에 가서 이평양과 휴수에서 그런 발견함으로써 2세기 동안에 작년 2년 동안에 200여 점의 그 일본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수출 금지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두다리 나라가 태태를 입었고 청나라에 또 그냥 하는데 그래서 혹시 그 당시 때 청대의 다국적 어떤 문화가 형성하게 된 사실 그 미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싶은가요? 저는 사회 변화가 같이 오고 있어요. 시근대라든지 조선이 정치사회 중심에서 경제사회 중심으로 변하거든요. 우리가 천리개혁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상징이라든지 의미가 있는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구조라든지 색채만 보면 우리나라 상당히 재미가 없는데 그걸 사회공헌을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했고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사장에서 왜 그 조선이 이렇게 천대의 어떤 그 다국적의 품을 말씀하시는데 장신이니까 왜 수용하게 됐는가? 그거는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많은 그 지식인들이 청해인들 그 박자고 기도 그 시학자들 많이 됐잖아요.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리네. 그래요? 네, 그 성리학자들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청나라가 오락기 문화로서 인정하지 않다가 그쪽 청나라 중국은 중화이고 조선은 접근한다 해서 두 청사들이 청의 정치적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가구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세 가지만 빨리 들어주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사장 같은 경우 이렇게 분석이 한번 있으시지 마시고요. 머릿말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머릿말인지 내린말인지 과거의 공동사를 많이 쓰셨어요. 다 알아요. 머릿말에서 여러분 공직에 계셔가지고 좀 글 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